최근에는 인플레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절상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한국은 과연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도 다음 주에 날아올 종부세가 워낙 많이 올라서 온통 시끄러운데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부유세 문제로 장 후반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월가에서 보면 많이라는 그 아주 외침이 되면 네. 대체로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니는 아마 아시겠습니다는 요 바니 썬더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단골하다가 지금은 아마 버몬트의 무소속인 그 네. 상원의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 부유세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의 핫한 사람이 아마 일론 머스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보면 부유세의 주장했던 바니 썬더스와 일론 머스크 간의 부유세 논쟁이 전체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를 안 좋게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니 같은 경우에는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현안을 두고 첩예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바니 샌더스가 그 대통령 후보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사실 중하위 계층 중심으로 해서 신뢰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당 간에서도 그 무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이렇게 대립적인 상태에서 오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유세가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것이 불거지면서 장 초반에는 사실 미국의 주가가 지난주 그 금요일에 상승세에 이어서 인플레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그 장 초반에는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나 장 후반에 부유세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붙으면서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었다 하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도 정의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의 그 만영 그다음에 오늘은 월가에서 아주 막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막말이 왜 그럴까 하는 것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때 그 1,200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0달러가 붕괴되면서 네. 오늘 그 비교적 이전에 그 만영을 부리고 난 이후에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20% 이상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마지막에 장마감인데 오늘 한 980달러대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까지. 그런데요. 이 천슬라가 붕괴됐고 또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도 이게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세금 문제가 아무래도 그 미국의 그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세금 문제가 증세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됐고요. 한국도 역시 그 최근에 그 이렇게 보면 종부세가 한국의 증시의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된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납입고 지소가 다음 이번 주말을 계속 이렇게 한답니다는 워낙 뭐 강남에 뭐 이렇게 하고 마포에 이렇게 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1억 원씩 낸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주가 상승의 그 제약 요인 내지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하락폭을 더 크게 하는데요. 세금 문제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막말로 부유세 부과 논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앞으로 월가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부유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K자 연구제라 해서 네. 있는 사람 또 대기업, 빅테크 기업은 더 잘 되고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돈을 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그리고 없는 계층들, 중하위 계층들은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뭐 이렇게 사실 그 격리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 여부를 관계없이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는 K점 구조에서 빅테크라든가 부유세는 모난자 이펙트 횡재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하위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링 이펙트 상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징격에 해당되는
버니 샌더스는 아시겠습니다만 좌파 성향이 가장 이렇게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하위 계층을 대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부유세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빅테크와 부유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시가총액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부호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징이 갖는 두 인물들이 한 사람은 부유세에서 일론 머스크 어떤 사람은 세금을 때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샌더스한테 이 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나 하는 문제. 아무리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미국사에서 자본주의, 냉혹한 자본주의라 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2011년에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the Wall Street 하는 용어를 잘 아실 겁니다. 네. 결국에는 중하위 계층들의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자본주의 4.0 온정적 자본주의에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부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미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K자 구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주의입니다. 경제는 K자 구조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통령이 되고 정치 국민으로부터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 그래서 지금은 경제 K자 구조와 민주주의 1인 1표주와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세 분 다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좌파적인 속성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1월 20일에 출범했던 바이든 정부가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화합과 통합일 때 밑에 사람을 끌어올린 것과 함께 위에 사람을 두들겨야죠. 그래서 빅테크 규정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빅테크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반독점 규제라든가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구글세라든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도 대부분 다 구글세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올해 경제 용어 중에서 신종 용어 중에서 아마 10대 정도로 들어간다면 테크래시라는 테크놀로지 플러스 백래시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는 이런 쪽과 같은 맥락에서 부유세를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캔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전 앵커도 뭐 미국에 지금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는 샌더스는 좌파 성향이고 갖고 있고 워러시는 윌리엄스 워러시라는 분 아시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미국의 그 제도라든가 이런 걸 강하게 하면서 좌파적인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 부유세를 이렇게 주장하는 상태, 의회 내에서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부유세가 굉장히 고율의 부유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월가의 주가 향방에 이게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 문제는 자 미국의 그 재무장관의 주무부서죠. 세금 문제이다 보니까 재정정책 세금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재무장관의 주부이고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 의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소지가 될 때 이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닛 앨런 재무장관도 부유세 부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서는 사실 이 부유세 문제가 우리나라도 대주주 양도 차익의 문제,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대선을 보던 사이에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까지 이들이 부유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앞으로의 진척 상황이 더 주목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45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꽤나 높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오늘 그 12시부터 네. 미국의 이렇게 시장을 현지와 같이 이렇게 통화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랜만에 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처음으로 첫 화상 정상이다 보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월가가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실 12시부터 일어나서 현재 지인들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월가의 분위기는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5시 30분부터 이렇게 6시까지 아주 발빠르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같은 경우에는 정의설 특파원에서도 현지에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네. 종전의 입장만 되풀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어제 말씀대로 소위 빅 스텝,
큰 진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지금이 최선이다. 지금이 최선이니까 사실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과 시진핑 간의 그 정상회담은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사실 그 사회적 인프라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현지에서 그 지금 이렇게 그 직접 연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나면 바로 그 서명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게 이제 국채금리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금리에 반영했는데요. 사실 그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하는 요인과 함께 부유세 문제가 오늘 그 월가의 그 3대 지수에 반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그 다음에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 내용은 월가의 3대 지수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것이 미국의 그 폴리네코를 비롯한 월가의 워싱턴의 평가다. 그것을 정인설 특파원께서 현지에서 잘 전해주셨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시간으로 장이 개설된 9시 15분이니까 장이 개설된 이후로 이렇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국내 정치에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사실은 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인데요. 월가의 시장 참여대로 그대로 그 대응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중 간 어제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 올라간 것이 다른 요인인데요. 미중 간 정상회담을 괜히 결부시켜서 아주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들한테 아주 큰 진전이 있을 만큼 굉장히 부추기는 이런 전문가도 있었습니다는 그럴 필요는 없고 사실 지금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그 최선이다 하는 각도에서 크게 큰 진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최선이기 때문에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그 실망해서 낙폭이 과다하는 이런 쪽으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실무급 이번에는 실무에서 사전 작업이 조율이 없었거든요. 양 경제수장을 통해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제 안건에 대해서 서로가 정상회담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아마 길어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거기서 무슨 합의가 되겠습니까? 실무급에서 전부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실무급 회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상회담에서 뭐 이렇게 합의 사항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실무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 것이다. 과거에는 액션 플랜을 먼저 하고 양국의 공동 선언이라든가 이런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게 거꾸로 됐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향후에 전개될 양 수장 간의 실무 협상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행력과 구속력이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낼까 그것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화면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 서명이 끝난 것 같죠. 오늘 서명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그 전에는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이 있었는데 지금 속보 소식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완료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국채금리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이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문제에 대해서 장단 기간에 이렇게 보면 인플레 문제에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정책금리 기준금리 단기금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장단기 금리가 전부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인플레 문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서 단기금리가 보다도 장기금리 10년물 이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그 해설하시는 분이 미국의 인플레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오늘 그 사회적 인프레가 그 서명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인프라법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의 미국의 그 재정 사정은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CBO가 임시 예산을 통해서 전부 거의 다 소비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가 되면 사실상 0번째 상한이 이렇게 12월 3일 날 상한이 될 것을 감안해서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익스펙테이션이 국채 발행 물량이 나오니까 채권 공급 증가되고 사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인프레가 장 초반에는 인프레를 극복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걸 미스매치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행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뮤니시플 반드라 해서
소위 지방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프라라는 국가 개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앙 정부에 잘 관리하고 있는 뭐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도심보다도 지방의 각종 사회적으로 철도라든가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스턴의 에머스컨 이런 쪽에 있잖아요. 물론 보스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는 네. 전부 이렇게 철길이든가 뭔가 이런 측면이 전부 다리가 시커멓게 낙후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개조하는 거거든요. 개조하다 보니까 이 재원이 지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채가 각종 지방채 붙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인프라에서 지방채 같은 경우는 횡재하거든요. 네. 지방채는 국채금리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이렇게 바이든이 여러 가지 중국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전에 사회적 인프라의 빅 이슈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사실 시진핑과 지금 정상회담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느냐 하면 인프레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인프레는 주가 초반에 똑같은 이 문제에서 오늘 인프레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장 초반엔 미국의 주식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국제금리가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지방채 같은 경우는 횡재할 만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이게 무니시플 번드라 그러거든요. 뮤니 번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횡재를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경제TV에서 현지에서 지금 이렇게 그때그때 스팟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장의 채권 시장의 익스펙테이션이다. 그리고 주가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 서명이 오늘 국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진단을 들어봤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전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외환 시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외환 시장 보면 지금 이제 환율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시청자분께서 환율 전쟁이 무슨 환율 전쟁이냐? 연일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종전과 다른 성격의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종전과 다른 성격의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행국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신흥국 우리 입장에서 수출 지향적 국가 입장에서 보면 환율 전쟁은 자국 통화 인위적인 약화, 인위적인 약세. 네. 그래서 다른 국가의 경쟁력 뺏어온다, 걸린 궁핍하다 하는 이런 측면의 환율 전쟁을 잘 익숙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또 좀 길게 보면 지난 4월 인플레 쇼크 이후에 나타나는 각국의 환율 전쟁은 절상을 유도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종전의 환율 전쟁의 절하를 유도하는 전쟁과 달리 평가 절상을 유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상조짐 내지는 뉴노멀 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강국에서 시장의 외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입니다. 자,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지금 2%로 추락됐지 않습니까? 네. 2분기 성장률이 7.9에서 2% 추락됐다면 시청자 여러분 자국 통화는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그러면 미국 경제 추락했으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아마 달러 인덱스가 올랐을 겁니다. 정 PD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 오늘도 비교적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한때는 여기에 11월 11일입니다는 한때는 89까지 가다가 여름휴가 가다 지금은 95레벨까지 아주 빨리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절상돼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대목에서 자유변동 할때는 가치가 상승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회주 국가에 해당되는 중국과 비교해서 절상과 절하 얘기를 쓰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절상, 평가절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환율 제도가 고정돼 있고 예를 들어 매니지 시스템으로 된 관리변동할지에서 쓰지 않느냐 하는 한 대학 교수님의 이렇게 게시판에서 그런 쪽에 지적을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자유변동할제는 그 나라 통화가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도가 묶여 있을 때는 평가절상, 평가절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변동시킨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같이 결부이 섞여서 그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평가절상, 평가절하라는 표현이 시청자분한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에서 더 이렇게 와닿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오늘은 평가절상, 평가절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올해 3분기 성장률이 4.9% 추락했습니다. 근데 위안화는 어제 절상고시에서 6.3, 이것도 한때
1달러에 6.8위안대까지 가다가 지금 6.3위안대까지 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의 그 다보스 포럼이라 하는 올해 8월 달에 소위 그 잭슨홀 미팅과 합쳐서 학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것이 밀켄 컨퍼런스라는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워낙 잭슨홀 미팅에 테이퍼링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밀켄 컨퍼런스가 사실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는 그 밀켄 컨퍼런스에서 올해는 뉴노멀 환전 전쟁이다. 각국들이 인플레 대응하기 위해서 평가절상, 과거에는 평가절하인데요. 평가절상 이 논쟁이 앞으로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조용한 논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외환시장에서 급부상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말씀대로 환율 전쟁을 하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경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최근에는 절상 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4월달 미국의 CPI가 발표될 때 인플레 쇼크였었죠. 네. 일부 뭐 경제 해설하는 사람은 그의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일시적 요인이다, 금방 잡힌다 이렇게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10월 물가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PPI가 14%, 미국은 CPI가 6%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렇습니까? 우리도 10월 소비자 물가가 3%대에서 3%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범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지난 1차 때에는 미국의 인플레 쇼크인데 지금 2차 10월 물가 지표 발표한 2차 인플레 쇼크는 이제 범세계적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연체총회가 지난달 15일 전에서 자 고용 성장보다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둬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고 이것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가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트 푸시는 비용 상승입니다. 공급 추격입니다. 그러면 테이퍼링하고 금리를 올려서 그걸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잡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보면 공급 추격이니까 공급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냐? 자국 통화 평가 절상 하면 수입물가가 안정되겠죠? 자, 수입물가 안정. 수입물가가 이제 공급망에서 상승하면 자, 자국 통화를 절상시키면 수입물가 안정. 그 나라 물가는 안정되겠죠. 그리고 생산성 증대라든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노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난 그 주말에도 굉장히 했습니다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억제하는 공급적 수단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저랭커랑 같이 보겠습니다. 저랭커가 이제 이렇게 수입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네. 공급망이라든가 가치 사슬에 붕괴해가지고 지금 외부적 샥에 의해가지고 자 우리나라의 그 물가가 올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가가 오니까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금리 인상으로 올려서 잡았으니까 안 잡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산성 증대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성 증대가 단계로 올라갑니까? 사회적 연대가 정부와 노사정이 합대해지 돼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국들이 전부 자국 통화 절상을 통해서 외부적 샥이 오는 공급망 가치 사슬에 의해서 자 이렇게 수입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국민의 고통이 되니까 코로나와 함께 고통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절상을 유도해서 수입물가 안정,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다른 절하 경쟁이 아니라 절상 경쟁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최근 경제 강국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대목은 우리 경제정책 담당자라든가 기업들이든가 이런 쪽에서 나중에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더 원래 이 방송을 위해서는요 이 종목 얘기를 좀 안 해야 되는데요. 종목 얘기를 일부러 자제했습니다는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해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좀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글로벌 경쟁이라보다는 아우타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랭커가 열심히 해서 하는데 중국에서 이거 색연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자동차를 못 만들어 이것 때문에 못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보다는 아우타키 자급자족 성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산업 정책에서 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밖에 나가는 거 다 불러들이죠. 과거 글로벌 때는 밖으로 나가는 업쇼링인데 다 들어와라.
뭐 시청자 여러분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들어라.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위기와 마찬가지로 기업 차원에서도 재벌제식에 핵심만 남겨놓고 우리나라의 그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할 때 핵심만 답은 다 남겨줘라 하는 효율적 장면인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하나 칩 가지고 못 만들지 않느냐. 이 큰 것을 못 만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 아웃소싱보다 인소싱 다 내가 있냐. 그래서 현대차도 좀 반도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슬로벌레이션, 슬로우 플러스 글로벌레이션, 글로벌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다. 또 디글로 이제는 탈글로벌이다. 탈글로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왜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런 경제 강국일수록 아우타키적하는 게 아니야 하는 측면에서는 뭐 하나 잘못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뭐 대만에서 중국에서 이게 반도체 칩 하나 모으면 미국의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한데요.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사태가 빌비재하다 보니까 효율성보다도 독립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GBS라든가 공급망이 붕괴될 때는 그런 독립성과 그다음에 안정성이 훼손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수출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대국이죠. 경제 대국인데 내수가 크지 않습니까? 네.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가 14기 공식입니다. 17억이 1인당 GDP 10,000달러 가서 지금 구매력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수출 지향 쪽 아니죠. 충돌되기 때문에 내수를 하죠. 내수할 때는 자 수출 지향적일 때는 자국 통화 약세를 해서 수출 지향적입니다는 내수가 확대될 때는 절상을 시키는 게 내수 확대 정책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국의 산업 정책들이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목이 굉장히 우리 정책 당국자라든가 기업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변동사항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경제 대국이 자국 통화 강세를 유도할 경우에 성장률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인식대로 보면 네. 절하에서 수출해야지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 주도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자국 통화 평가 절상하면 세계 경제가 거꾸로지는 게 아니라 수출이 안 돼서 거꾸로진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 대국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안화가 이렇게 절상이든 달러 강세 정책을 가든 내수에 더 유입되면 내수도 확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다른 국가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경제 대국에 자국 통화 절상하면 뒤풀에 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1 정도로 금융이 팔로잉 리딩 인더스트리지 않습니까? 금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국 통화 강세가 되면 자 저는 자국 통화 강세 달러 강세되면 달러 쪽으로 미국 자산을 투자해야 환차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안화 평가 절상되면 위안화 쪽으로 돼야 위안화 투자했다는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자본 끌어들인다. 외국 자본 끌어들인다. 그러면 웰스펙트에서 경제가 제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국 통화 강세되면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수준율 이펙트, 화폐 발행 차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선진국들이 과거와 다른 것은 글로벌 한일 전쟁이 절상 전쟁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취약 신흥국들은요 굉장히 곤혹을 치르겠죠. 그래서 이점서부터 말씀드린 신흥국도 취약 신흥국 입장에서 아주 곤혹을 치른 거다. 이렇게 그런 것이 같이 일맥상통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진국과 취약 신흥국 그 가운데 정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환율 정책을 어떻게 취해가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현 정부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집권 마지막에 이렇게 낚여있고 있는데요. 네. 사실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펴야 지금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중간자 입장에서 위험 요인이라 기회 요인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9시 15분에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가 안미 친경중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을 의식해서 북한을 의식해서 너무 이런 쪽으로 다 보니까 자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립니다는 전략적 부재 문제가 아마 어제도 이제 우리가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모든 국내 언론들이 워낙 닐 퍼거슨 교수가 사실
중국이 대만을 공략한다면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포지션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한 급박에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세계가 하지 않습니까? United States of World지 않습니까? 월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를 구성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운데요. 사실은 각국들이 평가절상이 되면 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똑같이 절상해야 된다. 한국의 금리를 올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국들이 내수 확대를 시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 우리가 절상한다고 선진국들이 절상한다고 우리 절상하면 수출의 악영을 우리는 아직까지 수출에 그리고 집중하는, 정부 네. 입장에서는 내수 쪽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선진국 문턱에 있는 입장에서. 근데 금리를 올리고 절상적 외자 이탈을 통해서 방지해야 된다. 평가 절상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선 이런 기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선진국들이 미국이 평가 절상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평가 절하더라도 환율 조작에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이 달러 강세 쪽으로 가면 우리가 수출 증대를 위해서 원화를 약세를 시키더라도 환율 조작에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내수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제 문제라든가 뭔가 규제 문제에 서 내수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면 이런 우리가 외환 보유가 충분하니까 원화가 약세되더라도 외자 이탈에 따라서 부담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한국 경제에 이렇게 그 기회를 좀 포착해 주십사. 이것도 글로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점을 포착해 내느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때 종목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은 내수로 이렇게 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이든 달러 약세니까 내수가 확대된다. 그래서 내수 종목 위주로 서학개미들은 이렇게 사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한계 동학개미는 우리 수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투자하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속보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고요. 또 글로벌 환율 전쟁의 이상 조짐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